대통령도 언젠가는 같이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합당을 추진하라 이런 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는 다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당의 지도부 최고위원들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합당 얘기요? 저 처음 듣는데요? 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어제처럼 좋은 날 아니었습니까? 코스피 5천 조기 달성하고 신년 기자회견 평가 좋고 그런 날이었잖아요. 한덕수 23년 법정 구속. 그런 날 굳이 이거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날렸어야 됐는가. 그런데 내란 재판 과정에서 한덕수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라 공직을 맡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정신 자세가 얼마나 글러먹었는지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했던 자,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이중관 부장판사한테 한 소리 들었죠.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비상계엄을 해야 될 상황이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엄이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비상계엄이 됐는데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고요. 왜 국무위원들이 못 말렸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국무위원들이 그냥 저 자리에 참석을 했을 뿐이지 무게감 있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예. 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법정까지 가서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이거 뭐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국무위원들도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다. 그런 말씀을 윤석열을 상대로 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저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공직자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중관 부장판사는 정말 상식 아닙니까? 당신이 그 말을 윤석열 앞에서 하면 몰라도 국민들 앞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한덕수한테도 계속 그걸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때 뭐 했냐? 뭐 했냐? 뭐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추경호는 어떻습니까? 추경호는 경제부총리를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국힘당 원내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런 자가 법정에서 보였던 태도는 정말 비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중관 판사 그 점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중관 판사를 제가 정말 경의를 표하는 것은 상식으로, 지성은 상식입니다. 추경호도 한번 보십시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증언을 거부합니다. 뭐 이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한 것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증언 거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증인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고 아마 그 내란 주요 업무에 종사했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증언 거부를 다 허용했습니다. 네. 다만 증인은 뭐 거부하시는 건 본인의 권리신데 부총리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떠나서 좀 뭐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행사하시겠다면 당연히 보장해 드리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그런 측면에서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이렇게 특별히 없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자신이 처벌받는 거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보면은요, 한덕수도 그렇죠. 또 박성재, 이상민, 특히 저는 조태용 국정원장 했던 자, 이 자들이 했던 태도는 저런 자들은 김종욱 원장님, 공직자가 저런 태도를 보이면 도둑놈 아닙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은 다 생각을 했는데 특검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거고 따지고 보면 이진관 판사 혼자만 야 이게 무슨 주요 예를 들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방조한 거냐 주요 임무 종사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적인 상식을 누구도 대변하지 못했다. 권한을 가진 자들은 이 1년 동안 누구도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다. 유일하게 이진관
판사만 그렇게 반영했다라는 거고요. 전 더 화가 났던 게 그 아까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피해자? 아니 헌법도 안 읽었습니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헌법에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심의를 통해서 그 비상계엄이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내란 주요 임무에 어떻게 종사할지 그 CCTV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들 그리고 이 기득권 카르텔들과 권력을 같이 나누어 먹었던 법조 기득권 카르텔들 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잔존해 있고 여전히 부활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지금도 위태로워요. 이 오늘 뭐 이진관 판사의 1심 선고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여전히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바로할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국민적 압력으로 이걸 계속 눌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그 도정에 있다. 그래서 절대 이 부분을 갖다가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런 내용들로 확인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구숙 변호사님, 지금 이제 이런 자들에 대한 재판 계속 진행되는데 이상민이 12일인가? 예. 예, 그렇게 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다고 그러죠? 예,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그 기피 신청하지 않을까요? 기피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인용할 만한 논리는 없어갖고요. 사실 뭐 앞선 판결로 인해 예단을 드러냈다라고 하기에는 판결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됐고 시간만 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참 그 방금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본인과 학력과 경력을만 보고 뽑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트로피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자리는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그 권한만큼이나 책임을 지라고 낸 자리인데 그 자리에 책임을 질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따놓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자리에 있어서 여기 휘말린 게 피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인식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인재 등용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지금 그 과거의 경력과 스펙만 본 게 아닌가. 이진관 재판장처럼 역사적 인식이나 상황 판단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식이 있는 사람을 이런 요직에 앉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영웅 본색에서 박선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조은석 특검은 자기는 의심이 간다. 정말 저도 그랬어요. 한덕수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곧바로 네 하고 불구속 기소해버렸죠. 그랬다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이중관 부장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얘기했듯이 이걸로는 처벌이 어렵다. 그래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청을 해서 그것도 특검이 한 게 아니에요. 그 만약에 특검이 한 대로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주요 임무 종사한 자를 꼴랑 15년. 김영남 의원님, 예. 대체로 1심에서 15년 했다. 그러면은 선고 뭐 지난번에 백대현 부장판사 보니까 백대현 부장판사는 그나마 더 깐깐한 분인데 뭐 한 절반쯤 때려가지고 5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15년 하면 선고를 뭐 한 7년 정도 때리고 거기서 불구속으로 계속 재판받게 하고 그러면 항소심 가면은 징역 5년 이하로 떨어지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나요? 보통은 구형량의 대략 뭐 절반 정도 선고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 사건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항소심 가서 감형을 받으면 사실은 집행유예는 그 징역 3년까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요. 5년 이하가 아니고? 네. 그래서 한때 재벌 회장들의 법칙이 있었잖아요. 3-5.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게 거의 뭐 국룰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내란 사건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기소됐을 때 깨우뚱했어요. 아니 웬 방조? 그리고 우리나라 내란 그 처벌 규정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서 세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책임이 중요한 사람이 물론 우두머리, 우두머리. 수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이 주요 임무 종사자가 있는 것이고 그거보다 관여 정도가 훨씬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하 내동한다 할 때 그 부하 수행자가 있는 것이고 단순 폭동 가담자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방조범이라는 그 개념이 성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관여 정도에 따라서 뭐 우두머리면 우두머리 쭉 해서 그 책임 정도에 따라서 그 유형을 다 세분화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웬 방조로 기소를 하지? 저도 갸우뚱했어요. 예. 근데 재판 초기에 공소장 변경 요구가 있어서 저게 맞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웬 방조는 잘 지금도 이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봐주자고 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하겠느냐. 기소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런 이제 저는 그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김현장을 의심했죠. 배후를. 그런 맥락에서 어제 박선원 의원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조은석이 김현장 가려고 했던 거 아니겠냐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집합범에 대한 의견을 하자면 저는 방조도 저는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에는 대부분 다 동의하지만 방조에 대해서는 저는 성립은 가능하다. 근데 한덕수에 대해서 방조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주요 임무 종사를 본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약간 법리적인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게 이 집합범에 관해서 방조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학계에서도 완벽하게 통일된 내용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을 때 이거 하나로 조은석 특검을 비난하는 건 좀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마 수사 단계에서 한덕수가 많이 협조를 하지 않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플리바게닝 성격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 플리바게닝은 수사기관이라는 거지 재판부가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진관 재판장님께서 이거를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주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한덕수를 통해서 뭐 추경호든 여러 사람에 대한 증언을 얻고 재판에서는 정의 구현이 됐으니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시대의 양심이고 시대의 지성인 이중관 부장판사가 있어서 이걸 바로잡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떨 뻔했습니까? 아마 더 난리치고 그랬을 겁니다. 이제 뭐 내란 논리 자체를 아예 뒤죽박죽하고 아니 세상에 서부지법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킨 자들 기념한다고 영웅이라고 하고 서부 항쟁 기념의 날 만들고 이런 자들 아닙니까? 이하상은 또 이번에도 이중관 판사 판결을 놓고 뭐 사이코패스인 돈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제가 흉기가 된 판사들이라고 뽑았습니다. 오늘은 이진관이 판결이 있었는데 제 느낌은 사이코패스들이 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 워딩이 떠오르더라고요. 지들이 보는 거는 이 눈이 가리워진 좁은 세상이거든요. 이진관이가 끼까야 쟤한테 기소돼서 배당된 사건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지가 역사를 바꾸는 것처럼 설레고 하르치고 눈물바람을 햇쌓고 그렇다고 주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모자란 인간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 총리 한덕수가 제일 전문용어로 바보같이 됐죠. 정말 황당하고 모자란 자들이 아닐 수가 없는데 아니 근데 왜 김영남 의원님 저자 감치를 아직 안 하죠? 그러게요. 감치 집행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치를 하면 감치 때문에 내가 변호를 못한다고 해서 김용현 재판에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심 끝나고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이 김용현 재판 선고가 난 다음에 감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뤄진 거군요. 네,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때는 아마 감치 플러스 지금 법정 모욕죄까지 해서 수사받고 있는 부분도 있죠. 네, 저 부분은 수사가 되고 또 따로 기소가 되면 그럼 별도의 재판부에 배당받아서 또 처벌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네, 또 변호사 징계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갖고 아마 그것도 한 2, 3년 걸릴 거라 그러니까 징계 자체가 신속하게 된다고 해도 법무부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의 신청에 대해 행정소송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징계는 좀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감치는 아마 저 김용현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지연의 우려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유정 의원님 두통이 심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진짜. 어떻게 저런 자가 변호사를 하고 있는지도 참 궁금해요. 근데 이하상이라는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진관 판사가 내란 친위부터를 막았던 국민들의 용기를 얘기하면서 울컥했잖아요. 그거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 용기라고 하는 게 그냥 용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의도에 군병력이 투입이 됐어요.
거기에 간 사람은 그 총기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 용기가 아닙니다. 목숨을 건 용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졌다고 생각을 해서 판결문을 할 때 울컥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공감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공감력이 없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이구태타로 얻을 그 한덕수한테 얘기할 때 이득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다 알잖아요. 그냥 CCTV만 보면 알잖아요. 근데 특검이 몰랐을까? 그 똑같은 CCTV를 보고 야 저거를 저렇게 해석을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판사 입장에서도 특검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얘기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이후 일 다 아시잖아요. 한덕수가 내란을 일으킨 다음에 본인이 권한대행이 된 다음에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해버려요. 본인은 대선 후보가 돼요. 아니 방조한 자가 저렇게까지 예를 들면 내란 우두머리를 수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방조라고 공소장을 썼을까라고 하는 의구심. 저 그렇다면 일반 국민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조은석 특검에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질문도 못 하나요? 그럼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왜?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국회가 특검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뭐 재판이기 때문에 특검을 가지고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는 특검이 이후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이하상 씨의 행동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렇게 유튜브 나와서 말하기 전까지는 저분의 경력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 중진 법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곳곳에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안 거지. 사실 막 대기업에서 임원도 하고 뭐 로펌 대표나 이런 걸로서 잘 나가고 계셨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재 선발 방식이나 사람을 알아보는 방식이 정말 좀 재정립이 필요하다. 꼭 저렇게 껍데기나 경력 뭐 이런 걸로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는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를 보고 또 오늘 청문회에 나온 이혜훈 후보자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또 이하상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했는데 상당히 좀 논란이 거셉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할 때는 당 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좀 모아서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데 최고위원들조차도 최고위원 회의 하기 20분 전에야 통보를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 3명이나 불참을 했어요. 이현주, 강명선, 강덕구. 네. 지금 3명이나 불참을 했어요. 이건 지금 지도부가 상당히 좀 균열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문제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지적을 했는데 왜 꼭 대통령이 뭐 이렇게 좀 빛날 때 되면은 그렇게 가리느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합당 제안을 왜 지금 했는지 뭐 이런 걸 살펴볼 텐데 먼저 정청래 대표 발표를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합당의 당위성을 떠나서 절차나 시기를 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호 이제 전 수석이 됐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도 언젠가는 같이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합당을 추진하라 뭐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교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합당을 제안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강유정 대변인은 뭐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익표 수석은 뭐 연락을 받았다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도 명확하지는 않고 그래서 얘기들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진천 최고위에서 한 얘기가 혁신당하고의 합당 문제 사과할 각오로 제안한 거다. 사전에 공유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언젠가는 통합하지 않겠어? 이런 막연한 생각들 그리고 개별 의원들은 뭐 이렇게 간간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당의 지도부 최고위원들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원내대변인이 뭐 다른 현안 가지고 기자들하고 그 앉아서 Q&A 하다가 합당 얘기요? 저 처음 듣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목은 뭔가 이건 잘못됐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그 1인 1표제 한번 이제 안 됐고 지금 1인 1표제 관련해서 전당원 의견 수렴 중이에요. 그게 어제부터 내일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당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당원 주권 이런 얘기를 늘 강조해 왔는데 이런 통합과 관련한 합당과 관련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일단 제안하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하겠다라고 뒤늦게 얘기하고 어제는 당원들 전체의 의견 수렴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뒤늦게 또 그 얘기가 붙었어요. 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어제처럼 좋은 날 아니었습니까? 코스피 5천 완전 조기 달성하고 신년 기자회견 평가 좋고 대통령의 어떤 확고한 의지를 다양하게 우리가 엿볼 수 있었고 어려운 문제도 비껴가지 않는다. 전공법으로 직설 합법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신다. 그런 날이었잖아요. 한덕수 23년 법정 구속. 그런 날 굳이 이거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날렸어야 됐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죠. 어제 그 민주당 두 의원들의 의견을 여쭤봤는데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요. 급하다, 사실. 왜냐하면은 이제 슬슬 벌써 그 후보자 접수를 받고 있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자면 예. 예비 후보 이제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선관위에. 예. 그러면 당에서 예비 후보 적격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검증위원회가 꾸려져서 그러니까 필요한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하고 당신은 예비 후보 등록해도 돼. 이거를 걸러주는 거예요. 선관위에 2월 3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막 서류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합당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는 빨리 좀 서둘러서 합당을 이렇게 좀 서둘러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했을 것으로 보자. 그렇게 이해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종국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물리적으로 3개월 남았거든요. 제가 볼 때 4월 후순이 되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하게 가다가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기간 동안 합당도 하고 선거 준비도 하고 공천 기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 거기 뭐 그 국회의원들이나 선거를 해본 분들은 충분히 알 텐데 왜 이 시점에 이걸 던졌을까?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문제를 묻기 이전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올 정당 체제 변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건 기본적으로 양당제로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정치 발전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면 정청래 당대표가 아니라 권리당원들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이 잡혀야 그것이 합당을 할지 말지 어떤 시점에 할지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건데 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최고위원들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 이게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들리기 시작하면 합당 논의는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방향 자체가. 그러니까 건강한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던져놨다는 거죠. 안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던져놨기 때문에 이건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어보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당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정청래 당대표의 거의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 시점에서 저렇게 할까? 저는 이게 6월일까? 8월일까?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하겠죠. 자, 정치 고수들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면
정시영님, 정청래를 인신공격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대들보 중 하나인데 정청래 정책의 논의를 제기하는 건 좋습니다만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건 국진당의 농간으로 보입니다. 새벽 미이르님, 합당을 해야 하는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배을선님, 합당해서 국진당을 쪼개야지 왜 반대합니까? 배궁기는 정청래 대표한테 너무 편파적이네요.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합당의 당위성, 그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합당을 해서 지방선거 정말 대승을 거둬야죠. 압승을 거둬야죠. 어쩔 수 없는 지역은 몰라도. 그런데 이제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거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왜 하필 오늘입니까?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대통령 탁월한 신년 기자회견 했고 또 사상 최초로 코스피 5천을 돌파해서 정말 지금 다 그런 것을 좀 즐기고 누리고 그럴 때 아니냐. 그런데 사전 발표도 없이 거기에다가 대통령께서 외교와 경제에 큰 성과를 내면 번번이 당에서 큰 이슈나 풍파가 일어나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곤 했다. 오늘 또 마찬가지다. 이게 벌써 몇 번째냐 그랬어요. 이제 이게 벌써 몇 번째냐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한두 번 있습니다. 유엔 총회가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 갔을 때 법사위에서 조의대 청문회 추진했죠. 그리고 에이펙 때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또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고 중동 아프리카 순방 나갔을 때는 법사위에 항명하는 검사 18명 고발하고 이제 이렇게 이어지니까 자 그러면 김영남 의원님 예. 박홍근 의원은 왜 저런 시각으로 정청래 대표를 비판합니까? 근데 사실은 어제 오후에 저도 박홍근 의원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제 어제 오후에 당대표 비서실장을 하는 한민수 의원을 만나게 돼서 그 똑같은 취지로 물어봤어요. 왜 오늘이냐. 이게 이제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일종의 축제인데 이걸 좀 즐기게 좀 시간 여유를 줘야 되는데 어제 오전 10시에 긴급 기자회견의 그 합당 추진 발표를 해서 축제가 그냥 갑자기 조기 종료된 느낌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게 오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어제 그 기자회견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이제 화두는 한덕수 피고인 23년 중형 선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보다 또 더 큰 저 개인적으로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코스피 5천 돌파가 그냥 거의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 더 큰 이제 이른바 더 큰 폭탄이 터진 거죠. 그래서 아니 시기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시기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코스피 5천은 축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데 임기 내 공약을 그냥 1년도 안 돼서 해버린 거니까. 그렇죠. 조기 이건 달성한 거죠. 큰 건데 이제 그걸 또 당 내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박홍근 의원이 당 대표 때 경선을 하기는 했죠. 그랬었나요? 그건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국직관 현안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본인 생각을 얘기한 건데 당내 이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최고위 참석 안 했던 현장 최고위원회를 오늘 그 진천 선수촌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참한 이 3명의 최고위원이 오늘 1시 2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당원 의견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지금 1인 1표제 갖고는 내일까지 묻고 있는데 또 지금 전당원 투표를 하는 건지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가는 건지 처음에는 또 이게 중앙위원회에서 이 합당 관련한 것들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또 얘기가 처음에 돌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당원 의견 수렴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또 바뀌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내의 좀 논의 과정에서 좀 숙성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당내 문제를 다루면 저는 참 그걸 걱정을 해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막 이렇게 방금 전에도 다운님인가 그런 글을 올려요. 맨날 그렇게 신중하면 낙연이처럼 하자는 거냐 이 수박들아 막 그렇게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보는지 난 참 안타까워요. 네, 이미 그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 사실 토론을 하거나 여론이 있어서 지금은 조국혁신당이랑 합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무르익었을 때 당대표가 그걸 받아서 이제 공론의 장으로 올려보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공론으로 하는 것도 절차인데 이런 절차적인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변명으로 나오는 게 지방선거 대승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도 좀 반박을 하고 싶었던 게 합당을 해야만 대승을 합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그 야당 결집, 그러니까 야당이 결집하고 있거나 보수가 결집되는 효과를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이런 선거를 앞둔 합당이 1+1이 2, 3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0.7, 0.5가 되는 경우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선거를 앞두고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장기적으로 합당을 해야 되는가? 최근에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이 내고 있는 정책과 조국혁신당이 내고 있는 정책은 살짝 지향점이 달라요. 속도와 방향성이 살짝 다르다고 저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당이나 못하는 것들을 조국혁신당이 해주는 부분도 있고, 과거에는 이제 탄핵으로 나가는 세빙선이었지만 개혁으로 나가는 세빙선, 더욱더 진보적이고 더욱더 개혁적인 입장을 내주는 그런 역할도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지향점도 다르고 역할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굳이 합당을 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가, 그리고 이익이 그것이 큰가? 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합당 자체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시군요. 글쎄요. 합당 서로 의견이 같다면, 지향점이 같다면, 그리고 조국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또 대선 때 함께 했으니까 이번에 적절하게 해서 같이 한다면은 저는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합당 자체에도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가 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가야 하는데 이건 보안을 좀 유지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냐. 이게 정청래 대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한 거라면 이건 영린을 건드린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문제는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래도 최고위원들끼리는 한번 좀 의견을 거쳐보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원 당규에 의하면 합당 같은 경우는요, 그 절차가 있어요. 합당을 의결하기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의무 조항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당의 정체성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을 한다라고 하는 건 둘이 만나서 어떤 방향으로 정당이 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짧은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일단 기사로 나오는 게 뭡니까? 아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한다면 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는 논쟁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말씀하신, 그래 우리가 지금 선거하면 지방선거 못 이겨? 얼만큼 이겨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런 고민이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아마 앞으로 신문 같은 데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청조연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조국 당대표 연대. 또 하나가 호남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만약 이런 내용이 주요한 언론의 화두로 올라오게 되면 합당 자체의 시너지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이런 문제일수록 당대표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들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도 계속 의논했거든요. 계속 토론했거든요. 왜? 내부에서 리스크를 다 예를 들면
걸러내고 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은 이재명 당대표, 과거 당대표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합당이 돼야 돼. 저는 제 생각 그랬어요. 오히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8월 전당대회 때 각 후보들이 뭐 합당을 들고 나오든지 아니면 8월 선거에서 이긴 당대표가 합당을 추진하든지 이런 게 좀 저는 타당하지 않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좀 저는 개운치 않아요. 이 과정 자체가. 그 대통령께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정치 개혁이나 정치 지형 변화 자체가 민주당이 이제 그 국힘이 두고 떠난 중도 보수 쪽을 민주당이 조금 더 가운데로 옴으로써 좀 더 대중정당으로 거듭나는 거 전략을 취하고 계신데 그랬을 때 약간 더 진보적인 토지 공개념 같은 개념을 들고 나오는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것이 과연 그 뜻과 100% 일치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고 저는 선거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몇 개의 지역구에서 승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인가? 차라리 접전 지역 뭐 우리가 조금 험지라고 생각했던 뭐 경상도 지역이거나 수도권에서 거기서 그만큼 더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견이 충돌하지 않는 분야에선 같이 갈 수 있는 당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합으로 봤을 때는 합당을 해서 하는 것보다 중도 소구력은 따로따로 갔을 때가 더 클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오히려 국민의힘과 그 내란 세력 반멸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합당이 과연 그 내란 청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에 도움이 되는지도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